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학습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 파이썬을 기초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시각화라든지요, 아주 기본적인 그 머신러닝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실습,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나아가서는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에서는 파이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파이썬 문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아나콘다를 설치하시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불러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실습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테니까요. 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는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 복잡한 이론이 아니고요. 도대체 왜 빅데이터 분석에서 파이썬을 써야 되는지, 왜냐하면 다른 통계 툴도 되게 많고요. 전통적인 통계와 관련된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는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석 목적에 맞는 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빅데이터, 큰 데이터 용량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인사이트를 도출, 즉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과연 빅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핵심은요, 빅데이터 머신러닝의 배경이 되는 오늘날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실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주요 흐름들, 우리가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지금 오늘 현재까지 아주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현재까지 왔던 주요 기술의 흐름을 학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요한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물론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 시대의 기술이 어떻게 지금 발전했는지에 대한 동향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직업 때문이죠. 자,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정부가 이렇게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산업 체계가 바뀌면서요, 직업군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공학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주로 개발자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이 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자율주행차, 여러분들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만 자율주행차가 등장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자율주행차는 앞으로 이제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루 8시간마다 약 40TB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40TB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킬로바이트 다음에 메가바이트고요. 메가 다음에 기가죠. 그 다음에 테라바이트입니다. 자, 40TB면 굉장히 큰 용량인데 8시간마다 구작 8시간 만에 40TB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파이썬으로 만약에 싱글 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빠르게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좀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 CPU가 여러 개의 코어로 나눠져 있잖아요. 코어라는 건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아주 대용량의 자료 처리는 여러분들 컴퓨터로 하시게 되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한 70기가짜리 용량,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데이터인데요. 이제 데이터가 케이스는 50만 명이지만 옆에 붙은 이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게 대략 한 80GB였는데 컴퓨터 성능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60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분석 하나 하는데 60시간 정도 걸립니다. 자, 근데 40TB를 분석한다. 예, 이건 정말 빅데이터죠, 여러분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네. 자, 그 다음에 평균적인 보통 사람이 하루에 인터넷으로 사용하는 게 약 650MB입니다. 자, 근데 2020년을 기준으로 이게 1.5GB를 생산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한 2배 이상 는 거예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굉장히 자주 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이 1.5GB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차 하나가, 여러분들, 자율주행차 하나가 2666명의 인터넷 사용자와 동일한 데이터를, 양을 생산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냥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자율주행차 지금 시범적으로 잘 생산하고 있는데, 이거 그냥 뚝뚝뚝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는 센싱 기술. 네, 우리가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율주행이니까요.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차가 멈춰야 되잖아요. 자, 그런 거와 더불어서 센싱이 물론 웃어야 됩니다만, 문제는, 그 이상의 문제는 센싱을 통해서 축적한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빅데이터, 그야말로, 자, 40TB, 그 고작 8시간 동안의 40TB의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제가 사실은 현대자동차랑 2020년에 좀 작업을 했었어요. 이미 이제 종료된 작업인데요. 보시면 과제를 같이 썼어요. 보시면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제 공동 이제 코워커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래서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단계가 또 5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5단계 이제 완전 자율화인데 우리나라는 한 3단계쯤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2단계, 3단계 사이인데, 그러니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는 아니에요. 근데 기술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이 3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바로 데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기술도 기술이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 처리인 거죠. 자, 컴퓨팅 파워를 한번 살펴보시죠.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우리가 컴퓨터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CPU지 않습니까? 자, 1990년대 CPU와 지금 10년대, 예, 2020년대는 아직 이 조사가 안 됐으니까요. 그때의 CPU의 차이가 무려 5000배라고 합니다. 자, 노트북에서도 딥러닝 모델 물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저도 지금 연구실에서 딥러닝 모델을 가끔씩 돌리곤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이제는 그 시각적인 장치를 분석한다든지 음성 인식에 사용된 딥러닝 모델은요. 노트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로 이제 그 머신러닝을 병렬 처리해서 서버를 여러 개를 가지고 우리가 코어 돌리듯이요, CPU 코어처럼 하면 참 좋은데 이상적으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용량만큼만 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번 사용하는데 200, 300 이상 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개인이 그 모든 장비를 다 갖출 수는 없으니까 서버를요. 여러 대의 서버를 우리가 클라우드로 빌려 쓰는 거예요. 자, 2000년대에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이 갑자기 주가가 껑충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래픽 전문 회사들이 현실을 접목한 비디오 게임의 그래픽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바로 대용량 고속 병렬 칩. 자, 이른바 GPU라는 걸 개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죠. 자, 지금 그 투자했던 회사들이 다 대박을 쳤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은 이 서버를 지금 단순히 GPU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에 이제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빅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돼버렸어요. 자, 지금 딥러닝 산업은요, 이제 GPU 산업을 넘어서 더 효율적이고 특화된 딥러닝 칩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자, 대표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에 텐서 처리 장치, 우리가 텐서라는 거는 2차원의 벡터를 다시 한번 3차원을 만든 겁니다. 자, 이 처리 장치를 프로젝트에 공개했고요. 이 칩은 딥러닝을 실행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된 최고 성능을 가진 기존 GPU보다 10배 이상 빠르고 에너지 소비도 더 효율적으로, 네, 그런 하드웨어 발전을 선도하기도 했죠. 자, 지금 결론은 뭐냐, 여러분들?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결론은 이제는 이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쪽으로는
GPU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픽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연산 처리를 하는데 그마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뭐 40TB 이런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클라우드로 분석하더라. 그리고 그런 거에 투자한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세계를 선도하더라. 결국 하드웨어 발전을 선도하더라.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우리가 발전 동향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죠. 자, 우리가 1세대부터 현재 지금 4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세대, 2세대는 그냥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형태였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의 회사 안에요. 하나의 서버 같은 게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집중, 중앙 처리해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이제 20세기까지, 2000년대까지 이런 것들이 각 이제 뭐 대기업이나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었죠. 자, 이때까지만 해도 주로 데이터는 정령 데이터입니다. 왜냐? 자, 우리가 회사라면 생각해 볼게요. 회사의 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이렇게 모은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 뭐 엑셀에 내는데 입력할 거 아닙니까? 입력한 그 데이터가 중앙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입력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코딩이라고 한다면 이미 정형화된 데이터인 거예요. 자, 근데 3세대, 우리가 소위 이제 빅데이터라는 표현은 2007년, 8년, 9년 이때부터 사용이 됐는데요. 이때부터는 왜 빅데이터가 됐냐면 정형 데이터, 사람이 이미 처리한 데이터 외에 비정형 데이터라는 게 우리가 사용이 되면서 소위 빅데이터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뭐냐? 자, 사람이 이미 처리하지 않은 데이터예요. 자,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 병원에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뭐 보건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 엑셀 파일로 환자분들 오는 거 다 뭐 정보도 입력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거는 정형 데이터죠. 네, 언제든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병원에 보시면 중요한 내용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노트에 적으시죠. 네, 진료 차트에 적잖아요. 치과 가면 치과, 이빨 뭐 이렇게 어디 한 거 다 그냥 여러분들 그 진료 차트에 쓰시잖아요.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자, 이런 건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자, 데이터의 중요한 정보는 정형 데이터에 많을까요? 비정형 데이터에 많을까요? 네, 이건 뭐 어디가 많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비정형 데이터에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오늘날 4세대 AI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2016년부터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이 시대는 무엇이냐? 바로 지능화 데이터가 쓰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지능화 데이터라는 게 뭐냐? 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는 AI를 통해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파이프 아시죠? 이렇게 긴 관을 우리가 파이프라고 하는데 하나의 정형화된 프로세싱 처리 과정을 만들어 놔요. 자,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소위 이제 AI가 주로 쓰이는 AI가 좋아하는 AI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소위 이제 4세대에서의 중요한 현재 오늘날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정도 이번 영상에서 했고요. 자, 인공지능 시대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혼용되는 용어들이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용어들이죠.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하고 과연 빅데이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죠? 네,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의 차이는 용어가 굉장히 혼용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좀 구분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 범위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말이 가장 상위의 개념,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동물로 치면 우리가 동물, 식물, 네, 광물 이렇게 표현할 때 동물 이런 식의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하나의 구현한 방법이죠.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물, 식물로 한다면 동물 중에 뭐 개, 고양이 뭐 이런 게 있으면 중간 정도의 카테고리를 지칭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딥러닝은 머신러닝에 가장 특화된 영상이라든지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특화된 알고리즘을 얘기합니다. 마치 개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카테고리라면 딥러닝은 제일 마지막 단계, 뭐 요크셔 테리어, 뭐 진돗개 이런 식의 하위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칭한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만 역사를 거슬러 보면 역사적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했어요. 1950년대부터요. 자, 그리고 80년대쯤 오면 머신러닝이라는 표현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만든 규칙, 룰 대신에 컴퓨터가 이 데이터를 이해하고요. 보고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는, 자,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한 거죠. 자, 그래서 데이터에서 통계적 구조를 찾은 다음에요. 자, 이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규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연산을 일일이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자, 1 다음에 2가 됐고 2 다음에 3이 됐다라고 한다면 4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데이터만 집어넣어도 AI가 나름대로의 규칙을 이거 더하기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것 자체는요,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습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알고리즘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머신러닝 알고리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트리 기반도 있고요. 아주 과거부터는요. 지금 룰 기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스팅 기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기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학습하느냐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딥러닝은 뭐냐면요. 머신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지라든지 영상을 빨리 찾아내는 게 이게 사실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분야는 얼만큼 다른 것들 다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할입니다. 특히 의료에서는 의사들의 어떤 판단 과정을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냥 보조해주는 개념인데, 자, 이 딥러닝, 영상 처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걸 처리를 빨리 하려면 들어오는 영상을 빨리 분석해서 정확도 높은 판단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 경우에 이걸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가장 특화된 게 바로 딥러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딥러닝에서는 작업 흐름을 단순화시켜서요, 간단한 모델로 대체할 수 있고요, 데이터로부터 학습하는 방법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센서가 되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이것은 네 가지가 AI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해요.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자, 제가 별표를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서 네 가지가 뭐냐? 첫 번째 IoT, 두 번째 빅데이터, 세 번째 클라우드, 네 번째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사실 AI의 핵심인데, 자, 먼저 우리가 IoT 먼저 살펴볼게요. IoT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는 기술을 응용하는 융합 신기술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사용되고 있는 어떤 분야를 우리가 응용해서 뭔가 신기술을 만들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물형 인터넷 기술은요, 크게 1단계 연결형, 그러니까 연결해 주는 정도, 리모컨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는 지능형, 인텔리전스, 3단계는 자율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오늘날은 그럼 어디 있느냐? 자율형은 아니고요. 오늘날은 지금 1단계를 지나서 2단계 정도, 지능형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은요,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사람이 처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일종의 지능형 시스템이고요. 자, 오늘날 인공지능은요, 머신러닝이라든지 최적화, 자, 옵티멀라이즈, 그러니까 얼만큼 잘 가장 좋은 판단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어떤 환자에게 쓸 수 있는 검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그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여러 종이 있어요. 그때 최상의 약은 뭐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딥러닝에 의존하는 고급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만약 분석이 성공적인 사물 인터넷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지능형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ALOT,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의 궁극적인 성공 사례일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확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데이터 그 자체도 중요하고 IoT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가장 이 인공지능을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인프라는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건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용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 PC만으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형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요. 아까 보셨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이제 AI를 그 클라우드로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게 2018년도에는 한 10.5억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82조 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이게 연평균 자그마치 48%나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버를 엄청나게 들여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전문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은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병렬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불과 5년 만에 어떻게 됐나요? 15.2억 달러였던 게 108.8억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13.5조 원. 자그마치 한 12배 정도 증가한 거예요. 자, 대표적인 회사가 어딨냐? AWS. 여러분들 클라우드라면 이 AWS를 모를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MS, IBM 등이 있는데요. 요즘에 약간 IBM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고 구글이나 AWS가 요새 가장 큰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결국 이 기업들은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라는 공통점이 있고, 핵심은 뭐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하고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걸 다 사시겠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거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라는 거죠. 결국 성능이나 유연성, 안정성이라는 여러 강점을 내세우면서요. 결국은 기업 IT 시장에서 클라우드 입지는 점점 더 커져갈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속 페달을 밟고 클라우드에 더 막강한 엔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클라우드 빅4 기업들, 자, 지금 보셨던 AWS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모두 다 지금 클라우드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AI의 인공지능 시대에 지금 핵심적인 4개의 요소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물 인터넷 기억하셨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두 번째 클라우드죠. 자, 세 번째 뭘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원유라고 얘기합니다. 원료. 소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 다른 산업 시대와 비교해서 이제 비유를 많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2차 산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소위 이제 산업혁명, 17세기, 18세기쯤 들어와서 이제 막, 이 전기도 발전기도 개발되고요. 자동차 산업도 막 대량 생산하게 되고, 철강 산업도 개발되고 중공업이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된 건 산업혁명을 잘 맞이해서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네, 맞아요. 첫 번째 전기, 두 번째 석유. 자,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먼 거리에 과거에는 갈 수 없었던 그 미지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 철도가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식민지 탁 가면 제국주의 그 나라들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철도잖아요. 철도 개설. 자, 철도를 부설하죠. 왜? 빨리 가서 운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석유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석유 같은 원료가 뭐냐? 빅데이터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클라우드가 이제 이 AI를 견인하는 건 맞아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전을 해야 아무리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더라도 센서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 대량으로 정보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 끌어왔으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데이터가 노이즈가 많거나, 자, 노이즈라는 건 데이터에 쓸모없는 정보를 얘기합니다. 쓸모없는 정보가 너무 많거나 이런 걸 데이터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석이 어려워지죠.
인공지능은 결국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 핵심은 빅데이터가 없는 인공지능은 뭐다? 무용지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기술은요, 수십 년 동안 존재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스팟, 이게 팍 터지듯이 이렇게 온 건 뭐다? 자, 원재료인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왜 어떻게 증가할 수 있었냐? 그러면 아까 보셨던 클라우드나 사물 인터넷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AI의 4가지 요소,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블록체인은 각각 다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자, 인공지능이 요즘에는 자동 번역, 인공지능 번역이죠.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매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2배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지구 인구의 20배가 넘는 1,500억 개의 네트워크 센서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년이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한 30대쯤 되나요? 자, 그런 나이가 됐을 때 이 시대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시대,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는 거죠.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결국은 보세요. 자, 이제 제가 좀 가리고 있죠. 자,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인공지능이 자, 분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통계, 분석 이렇게 적혀 있죠. BI,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까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처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빅데이터로부터 인공지능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 자, 주요한 결과가 뭐냐를 도출하는 거예요. 고객이 좋아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이 파산할 거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릴 거냐? 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도출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요 인텔리전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고요. 어떤 아주 뭐 선진적인 알고리즘을 쓰면 훨씬 더 성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자체가 만약에 더러운 데이터, 소위 노이즈가 많은 덜티한 데이터다라고 한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우수한 알고리즘을 써도 인사이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뚱한 인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코드만 잘 배울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생태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AI의 필수 조건 4가지 우리가 앞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그 다음에 방금 보셨던 빅데이터 보셨고요. 4번째 마지막 뭐다?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인공지능 기술의 한 가지만 딱 꼽으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검증되지 않은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오류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AI가 학습을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엉뚱한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오류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이게 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얘기하는 게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블랙박스라 표현하거든요. 중간에 처리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요즘에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좀 관심 있게 연구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투명한 AI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해석 가능한 A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가지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자, 어쨌든 요즘엔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올라오는 데이터들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들이고요. 자, 블록체인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많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 사람들에서 검증이 되었고 삭제와 변경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고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미래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삭제와 변경도 할 수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삭제와 변경도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래서 비트코인에 쓰이는 겁니다. 코인, 화폐처럼요. 자,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프로젝트는 여전히 초기 개발 단계고요. 블록체인이 확산될수록 탈중앙화된 시장에서 공유된 데이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왜 유행했느냐? 자, 비트코인은 중앙에서 우리가 그 통제할 수가 없어요. 중앙은행에서. 화폐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앙은행에서 통제를 해야 세금도 떼고 할 거 아닙니까? 불법 탈루도 못하고. 자, 근데 이거는 왜 아까 뭐다? 삭제와 변경을 할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록체인 확산되면
탈중앙화된 그런 시장에서 공유된 데이터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커질 것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직종에 대해서, 직군에 대해서 아셔야 되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뭔지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인공지능 관련돼서 우리가 빅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러닝, 빅러닝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이 필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지식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면 결국 우리가 4차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일꾼을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양성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4차 산업을 겨냥할 수 있는 인재들이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갖춰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학 기본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통계학이라는 게 없으면 기본이 여러분들이 코드만 달달달 외우신다면, 자,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데이터의 구조나 데이터를 우리가 전처리를 하잖아요. 이때는 우리가 데이터의 속성도 알아야 되고 인사이트를 잘 발견하려고 한다면 데이터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때 통계학이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도구 사용 능력도 있어야겠죠. 파이썬이나 R 같은 게 대표적인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까지는 아니고요. R은 자, 파이썬하고요, R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EDA, 데이터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죠. 자, 이런 것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단별량뿐만 아니라 다별량 분석 데이터 기술도 있어야 되고요.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텔링 기술이 또 있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학습 모델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리즘뿐만이 아니라 학습 자체도 알아야 됩니다. 모델 예를 들면 지도학습이 뭔지, 비지도학습이 뭔지, 그 다음에 준지도학습이 뭔지,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 뭔지, 이와 같은 큰 테두리 안에 어떤 학습 모델을 알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또 하위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떤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자,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하고 끌어올 것이냐,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빅데이터 관련 하둡이라든지 스파크라든지 하이브라든지 이런 거는 관계형 데이터망들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수업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40TB 이렇게 아주 큰 용량이 되면 여러분들 일반적인 처리도 어렵고요. 일반적인 엑셀에 이런 게 불러오기도 어려워요. 이거 구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하둡이나 스파크죠. 그 다음에 딥러닝 기술들이 필요하죠. 자, 인공지능이나 이제 ANN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얘기하고요. NLP는 뭡니까? 네, 자연어 처리를 얘기해요. CNN은 컨버루드 뉴럴 네트워크. 이건 이제 그 딥러닝의 이제 기술이죠. 텐서플로우라든지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딥러닝 기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데이터 프로젝트 경험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 능력이 좋다랑,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무 능력이 우수한 거랑 여러분들 코드를 잘 짜는 거랑, 자, 같다고 보십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로 아무리 이그젠플 데이터를 많이 훈련을 해도 실제 데이터를 받게 되면 데이터 자체가 되게 굉장히 더러워요. 덜티해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고 막 결집값도 굉장히 많이 빠져져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 여러분들 그러면 노이즈도 제거해주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프로젝트 경험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모델 생성을 선택하고 수집, 클렌징, 결국은 시각화까지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경험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수학도 아셔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 이런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아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데이터 기술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컴퓨터 공학만 전공한 사람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뭐가 다르냐? 결론적으로, 자, 컴퓨터 공학만 전공하시는 분들은 분석 도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거나 딥러닝 기술,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만, 이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소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기술자들이 자, 어떻게 지금
각광받고 있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는 데이터 기술자가 우대받는 시대죠. 자, 알리바바 그룹의 누구죠? 네, 그 유명한 마윈 회장께서 데이터 기술,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신봉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중국을 무시합니다만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마윈 회장이 최근에 이제 국제한 세미나에서 자, 이제 데이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IT 시대가 아니다. 끝났다. 데이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데이터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4차 산업이 발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해석하고 이것을 잘 구축하고 이것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느냐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어떤 생태계를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2019년 좀 이제 된 데이터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자, 이제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예요.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88%가 석사학위를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학부 과정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라는 게 미국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래도 대학원 과정부터 먼저 생겼죠. 심지어 46%는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앞서 보셨다시피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중간 카테고리만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요 하나하나가 또 이 카테고리를 해당되는 그런 지식들이잖아요. 그쵸? 이거 다 배우려면 학부 4년 쉽지 않죠. 그래서 대학원 과정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파이썬하고 R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자, 데이터 사이언스트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들 2019년 여름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몇 년 지난 데이터입니다만 보시면 파이썬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R. 그래서 파이썬하고 R은 견인차예요. 그래서 특히 딥러닝 쪽으로 가시려면 파이썬을 하셔야 되고요. R은 시각화도 좋고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됩니다. 또 데이터 마이닝 쪽은 R도 괜찮습니다. SQL은 여러분들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십시오. SQL, 빅데이터, 아파치 스파크, 하둡 요 네 가지는 뭐다? 네,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죠. 기술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자바가 들어가고 있고요. 쭉 요렇게 의외로 텐서플로 이런 건 좀 직관적이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네, 쭉 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여기 판다스라든지 사이클런이라든지 넘파이라든지 케러스 전부 다 이거 사실 파이토치도 그렇고 다 파이썬하고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 패키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파이썬을 아셔야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수업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조금씩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게 사실 저는 좀 수업을 임팩트하게 빨리 끝내고 싶은데 영상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다소 길게 듣더라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기업에. 자, 왜 필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빅데이터 마이닝 또는 빅러닝이라고 합니다. 자, 대용량 자료를 처리하는 이 빅러닝의 파이프라인, 하나의 파이프, 쇠파이프 아시죠? 이렇게 파이프, 연결된 관처럼 우리가 요즘에는 다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를 처리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기업체에서 하는 방법들은요. 자, 여러분들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마술처럼 한 번에 까딱까딱 몇 번 분석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머신러닝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 이제 수업 때 쭉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시게 될 거지만 다른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대부분 데이터는 알고리즘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 방법만 가지고 다 해결이 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파이프 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반 개발자한테 단순히 우리 컴퓨터 공학만 전공한 사람이라면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드에 대해서 여러분들 쭉 막 천줄 되는 그 코드들에 대한 하나의 앞에는 자료 처리하는 부분, 전 처리하는 부분, 예를 들면 분석하는 부분, 시각화하는 부분 쭉 나눠져 있을 거 아닙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는 뭐냐 하면 빅데이터 머신러닝 솔루션을 통해서 빅러닝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와 같은 것들인데 자, 그래서 하나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2주 만에 머신러닝 완성한다 이렇게 막 책들 광고 많이 하는데요. 평생교원도 그렇고요. 2주 만에 절대 사이언티스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 사이언티스트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처럼.
그래서 기획부터 분석 그리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도메인에 대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제하겠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너무 많이 섞여 있으니까. 자, 파이프라인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용 데이터를 준비해서 모델 학습을 최적화를 시켜서 네, 우리가 이거에 대한 또 품질도 평가하고 시각화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도 추출하고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또 다시 밸리데이션, 평가를 검증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게 하나에 연관된 것들이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라는 게 마치 여기 기계학습 요 하나만, 요 분석하는 하나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제가 아까 프로젝트 실무 능력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게 자, 데이터 프로젝트 경험이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게 제가 생각할 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업에서는 이렇게 할 것이다를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을 전문가들을 초빙하는데 여러분들은 딱 분석 하나만 할 줄 안다라고 한다면 별로 안 좋아하겠죠, 기업에서. 자, 그러면 기업에서는 결국은 이와 같은 도메인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심지어 분석도 잘하고 전처리도 잘하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파이프라인을 다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 너무 길게 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